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폭설처럼 우리 삶을 덮어버립니다. 그동안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확신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듯한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퇴직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겐 낯선 침묵과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저는 60대 중반에 처음 그 감정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30년 습관이 단 하루 만에 끊겼을 때 마치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70대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해방감, 둘째 해는 공허함, 셋째 해는 막막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많은 선배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첫 번째 조언, 건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여러분께 전달하려 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습관들이 천천히 몸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경고음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주로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에 찾아옵니다. 실제로 국내 고령자 건강 통계를 보면 70대의 약 62%가 만성질환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시큰하고 음식이 잘 씹히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리 관리하지 않은 대가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건강 챙기려 하면 늦는다. 50대부터 걸어야 하고 60대부터 치아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걷기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 의학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0% 감소하고 당뇨 위험은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고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어느 7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건강에서 가장 많은 선배들이 강조한 건 바로 치아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다리가 아니라 치아이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단순히 음식이 불편해지는 걸 떠나서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근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줄어들면 일명 노인성 근감소증이 생기는데 이 병은 낙상 위험을 3배 이상 높이고 사망률까지 끌어올립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치아 하나 잘못 관리하면 노후 5년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50대라면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고 60대라면 잇몸 치료를 미리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 치료하려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선배들은 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 다리는 내가 지킨다. 내 치아도 내가 지킨다. 대신 둘 다 늦으면 못 지킨다. 저는 그 말이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퇴직 이후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은 늘어나지만 체력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체력이 줄어드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퇴직 후엔 건강이 전부다. 돈도 취미도 인간관계도 결국 건강 위에 서 있더라.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여행을 가도 걷지 못해 사진만 찍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치아는, 지금 당신의 다리는, 지금 당신의 균형 감각은 온전한가요? 퇴직 후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걷는 것, 씹는 것, 자는 것,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70대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돌봐준 내 몸이 노년의 나를 살린다.
여러분,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풍요롭고 무너진 만큼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출발점은 언제나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조언은 분명합니다. 걷고, 치아를 지키고, 내 몸을 아끼는 것. 그것이 퇴직 후 20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당장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걸으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 후 삶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벌어야 한다, 많이 모아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선배들이 강조한 건 유난히 더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만 준비해라.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노후의 존엄, 자존심, 삶의 균형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자식에게 말 한마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편한 거다. 이 말은 수십 명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노후 자금은 많으면 좋지만 핵심은 자유롭게 쓰는 돈이 아니라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퇴직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 쓰는 생활비가 평생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은퇴직 후 5년 정도는 외부 활동이 많아 오히려 지출이 크게 줄지 않지만 70대에 들어서면 생활비가 50 대리 6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소비 욕구가 줄어들고 이동량이 줄고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고령층 조사에서는 70대 생활비는 60대의 50, 60%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역시 돈입니다. 취업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70대 선배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돈 걱정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보다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 많은 선배들이 강조했습니다. 은퇴하고 돈 벌겠다고 욕심내면 인생이 망가진다. 60대에 들어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만 지나치게 많은 노동과 무리한 투자로 삶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 자금은 정확히 얼마나 필요할까요? 선배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면 된다. 이것이 가장 많았던 답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가 아니라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온다면 그 금액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며 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출 없이 살 준비를 해라. 연금으로 생활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라.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여라. 특히 대출은 노후 삶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6번째 70대에 대출이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빚 때문에 삶이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은 노후의 족쇄다. 은퇴 전에 반드시 끊어라. 또 흥미로운 점은 70대 선배들이 돈을 썼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 순간은 여행, 취미, 손주 지원, 자기 배움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는 소비가 아니라 경험과 관계에 쓰는 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보다 경험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입니다. 여러 선배들은 늦게라도 실손 하나는 꼭 들어라고 말합니다.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큰 질병 하나가 전체 노후 자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 73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모자라도 괜찮다. 하지만 최소한
내 스스로를 책임질 만큼은 있어야 한다. 그게 나이 들어 지키는 마지막 품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조언을 넘어 노년의 인격과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노후,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노후. 이것은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오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즉, 적절히 쓰면서 적절히 절약하고 건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즐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퇴직 후 삶은 돈이 많아서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편안한 삶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가난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노후 자금은 안심할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의 소비는 버릴 것을 버리고 챙길 것을 챙기는 소비인지, 내가 앞으로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퇴직 후 20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노년에 가장 비싼 건 돈이 아니라 자유다. 여러분의 노후도 자유롭고 단단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선배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문제이자 가장 크게 강조한 외로움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 후 인생에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선배들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 문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돈보다 무섭고 건강보다 더 조용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70대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년엔 돈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노년 우울증의 절대다수 원인이 경제적 문제보다 고립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직장에서 3,040년을 헌신하며 살던 분들이 갑자기 퇴직 후 집에 머무르게 되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사람과의 접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음의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63세 A씨의 사연처럼 여행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재미없어지고 어떤 것도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많은 선배들은 첫 번째 고독의 파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의 파도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준비된 고독은 오히려 인생을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외로움을 잘 이겨낸 선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부터 외로움을 대비해 사람 대신 할 일을 만들어 놓았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젊을 때부터 연습했다. 셋째, 자신만의 취미나 루틴을 반드시 하나 이상 갖고 있었다. 70대 선배들은 남자는 퇴직하고 나면 밖에서 부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동료일 뿐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끊어졌다고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누가 날 안 불러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는지에서 출발합니다. 70대 선배들이 외로움을 이겨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취미를 가져라. 그리고 취미는 반드시 혼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노년기의 취미는 누구와 함께 할 때보다 혼자 해도 외롭지 않은 활동일수록 안정감이 컸습니다. 선배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취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땀 흘리는 운동, 수영, 탁구, 요가, 걷기,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노인센터 프로그램, 요리 배우기, 미술관, 박물관 탐방. 이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고립을 막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활동 참여는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령층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급격히 고독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이 건강관리만큼 중요하다. 실제로 매일 2-30분씩 사람을 만나거나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언은 배우자 관계입니다. 70대 선배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꼽은 1위는 압도적으로 배우자였습니다. 평생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렸던 시절도 지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부터 부부 대화를 많이 해야 노년에 외롭지 않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하루가 안정되고 마음의 피로도 훨씬 줄어들며 생활 만족도는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라.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사회적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취업을 해서 사람을 접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0대 선배 중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출근하려고 매일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하더라. 재취업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리듬과 사람,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깊게 공감했던 조언이 있습니다. 70대 선배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한 남자는 가만히 있으면 집안 분위기까지 가라앉힌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은 외롭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능동적인 삶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취미를 만들 것. 지역사회에 연결될 것. 3.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외로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된 외로움은 오히려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퇴직한 후 진짜 필요한 마음가짐과 생활 루틴에 대해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막막하지만 70대 선배들의 공통된 대답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후의 삶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이 사라지고 부장님이 부르는 소리도 동료들의 대화도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 자유가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에서 이상한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잘 채우면 인생 2막이 시작되지만 못 채우면 우울과 무기력에 잠식됩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퇴직 후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정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퇴직 후 3세 5년 사이가 심리적 변화가 가장 큰 시기이며 이때의 마음가짐이 노년기의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보고합니다. 퇴직 직후에는 새로운 자유에 익숙해지려는 조심스러운 흥분이 있지만 그 다음엔 목표가 사라진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70대 선배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째, 나를 위한 루틴을 다시 만들었다. 퇴직 후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리듬입니다. 직장 생활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루틴이 생기지만 퇴직 후엔 하루가 무질서하게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아침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외출 시간을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울감이 3.40% 감소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구조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둘째, 잘 쉬는 법을 배웠다. 회사에 있을 때는 쉰다라는 개념이 늘 부족했습니다. 늘 피곤했고 늘 시간이 모자랐죠. 하지만 퇴직 후의 휴식은 다릅니다. 진짜 쉬기 위해서는 목적 없는 시간도 버텨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빈 시간이 두려웠는데 나중엔 그 시간이 나를 살렸다. 명상, 산책, 음악 감상 같은 아주 작은 외부 자극이 오히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내게 맞는 인간관계를 골랐다. 직장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꼭 보고 싶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선배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선택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 항상 비교하는 사람, 본인을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관계와 멀어지는 것이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퇴직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정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방향이 생기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곳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하루가 길고 방향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짧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선배들이 강조한 것은 나를 위한 작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목표는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걷기, 책 한 권 읽기, 요리 한 가지 배우기, 한 달에 한 번 작은 여행 가기. 이런 소소한 목표가 삶 전체를 다시 밝게 만듭니다. A씨처럼 허전함과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정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은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채울 수 있게 되는 시작이다. 이 관점의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요소는 돈도 건강도 아닌 소속감입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나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있다는 느낌. 이 3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막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나에게 맞는 소속감을 만들면 고독은 친구가 된다. 퇴직 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정리하고 다시 관계를 선택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퇴직 후 일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왜 많은 70대가 재취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과 동시에 일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선배들은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조언을 합니다. 퇴직은 일의 끝이 아니라 일의 종류가 바뀌는 순간이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의 일이 끝났을 뿐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목적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노년기에 일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신체적으로 훨씬 건강하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70대 이상 노년층의 우울증 위험이 무직그룹보다 활동그룹에서 4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은 생각을 선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선명해지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일은 돈벌이가 아니라 존재감이다. 직장을 떠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흐릿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직장 때처럼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일은 잘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 이어야 합니다. 선배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능력보다 기분이 먼저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기분 좋게 사는 법. 그러니 퇴직 후의 일은 나의 감정, 성격, 생활 리듬에 맞아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70대가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선배는 68세에 동네 카페에서 오전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한 시간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이 나를 다시 살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선배는 택배 분류 보조로 하루 2시간만 일하면서 체력도 회복되고 규칙적인 생활이 생겨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수입이 아니라 매일 나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조건이 노년의 고독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런데 일의 형태는 꼭 직업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일의 의미를 되찾고 누군가는 한 달에 2번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탁구 동아리 운영을 맡아 리더 역할을 하며 활력을 얻습니다. 이런 활동은 모두 일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돈이 오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70대 선배들은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쌓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편안할 수 있지만 그 하루가 100번 반복되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살아있고 멈출 때 늙는다. 그 움직임이 운동이든 취미든 봉사든 재취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는 일에 몸과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일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회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지만 새로운 일터나 새로운 활동에서는 직장이 아닌 진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연은 직장에 있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이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억지 인간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훨씬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배들은 퇴직 후의 일을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일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움직여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시작해라. 늦었다고 생각해도 노년의 시간은 충분히 길고 새로운 일들은 끝없이 많습니다. 결국 퇴직 후의 일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강박도 부담도 없는, 그러나 나를 생기 있게 하는 인생 2막의 엔진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70대 선배들이 전해준 마무리 인생 조언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길고도 깊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외로움으로 채우고 누군가는 지혜와 평온으로 채웁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퇴직 후가 더 길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머지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인생 후반은 앞부분처럼 바쁘지 않지만 그 대신 더 섬세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시기의 삶을 잘 보내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만들어도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후반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더 깊게 즐기기 위한 관점 전환의 시기입니다. 퇴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내 친구는 아직도 일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손주들과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다들 바쁘게 사는데 왜 나만 멈춘 것 같지?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삶에는 비교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다. 인생의 앞부분은 경쟁과 비교로 가득했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경쟁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만 보면 된다. 남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로 잡고 있어야 할 관계도 아니고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억지 인연을 끊고 따뜻한 인연만 남기는 일이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보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대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에게 더 깊은 마음을 쏟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노년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줄어들수록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입니다. 70대 선배들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7은 배우자라고 답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노년의 안정감을 크게 지켜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서 행복을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인간관계에 기대하다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대치가 낮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적으면 실망도 적고 실망이 적으면 마음이 덜 상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기대는 줄이고 감사는 늘려라. 그러면 마음은 항상 편하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태도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에서 남의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갑자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노년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들, 가고 싶었지만 바빠서 가지 못했던 곳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하루의 작은 기쁨 하나면 충분하다. 아침 햇살이 예쁘다든지, 걷는 길에서 작은 꽃을 발견했다든지,
아내와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 맛있었다든지, 이 작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노년의 진짜 부자입니다. 돈, 지위,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면 하루가 평화롭고, 하루가 평화로우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선배들의 조언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준비하고 외로움을 이겨낼 일과 취미를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조정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인생 후반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선배들은 이렇게 남깁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다시 써라. 남은 시간은 충분하고 새로운 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더 깊고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도 아니고 큰 병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씨에게 그 순간은 67세가 되던 해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미경, 이순희, 박영자. 평생 친구라 믿었고 가족만큼 소중하다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자식 문제, 집안일, 건강 걱정까지 모두 공유하며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씨는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짓눌렸습니다. 미경은 딸의 이혼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했고 순이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끝없이 쏟아냈으며 영자는 결혼하지 않은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대화는 늘 그랬습니다. 불평, 한숨, 비교, 걱정, 그리고 다시 불평. 놀라운 건 그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변화나 위로를 주지 못한 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꺼낼 기회조차 없었고 말하려 해도 다른 사람의 불평이 끼어들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묘한 허전함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친구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만남이 점점 즐겁지 않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에 언제나처럼 볼까? 씨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 특별히 바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만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동시에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피한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도망치듯 거리를 둔다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순이가 단체 카톡방에 등산을 가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말 한마디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옥자, 요즘 바쁜가 봐. 무슨 일 있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 친구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힘들까? 남편에게 살짝 털어놓았지만 남편조차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갑자기 무거운 짐처럼 어깨에 얹힌 듯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씨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걱정했고 단체방엔 옥자 아픈 거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불편해. 이 말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야? 씨는 차를 내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몸이 안 좋아서. 하지만 미경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잘못했어. 말해줘. 그 질문은 씨에게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자신이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미경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고 씨는 문이 닫히자마자 무너져 내릴 듯한 감정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젠 정말 어쩌지?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예전처럼 돌아가야 할까?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67년의 인생 동안 친구가 전부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관계가 무너지는 느낌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처음으로 씨는 평생 지켜온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를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퇴직도 아니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옥자 씨에게 그 순간은 친구들의 반복된 불평과 한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남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축 처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친구를 만나면 다음 약속을 기다렸지만 요즘은 친구를 만나야 할 토요일이 오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씨는 이유를 모르면서도 점점 친구들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순이, 영자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만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씨는 위로받기는커녕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친구들의 이야기는 항상 씨의 귀에서 끝났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만남을 피한다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가벼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안 만나도 되는구나.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났고 친구들에겐 씨의 침묵이 더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는 옥자야 괜찮아? 아픈 건 아니지? 왜 연락이 안 돼?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씨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고 무언가를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미경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걱정으로 가득한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돼? 우리가 뭐 잘못했어? 말해줘. 미경의 눈빛엔 서운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씨는 차를 내오며 웃는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냥 요즘 좀 쉬고 싶어서. 하지만 미경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래야 우리가 고칠 거 아니야. 그 질문은 씨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잘못한 것도, 순이가 잘못한 것도, 영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씨는 문을 닫자마자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도망칠 수도 없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고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단체 카톡방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미경 생일 모임을 한다며 꼭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씨는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일날 씨는 식당에 들어섰고 친구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고 친구들의 시선은 씨를 조심히 탐색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옥자야, 무슨 일 있는 거지? 한 달 넘게 연락을 안 하니까 우리도 걱정되잖아. 미경도 말했다. 우리 항상 토요일에 만나잖아.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씨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혼자 있고 싶었어. 그 말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씨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라는 걸. 식사가 끝나고 미경이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뭐 잘못했어? 말해줘. 아프게 한 게 있다면 고칠게. 미경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씨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예전하고 달라졌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미경에게는 일종의 선고 같았습니다. 미경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씨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야. 20년이라고 다 유지되는 건 아니야. 억지로 맞추다 보면 더 힘들어져. 그 말은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 가야 한다고 믿었던 건 사실 내 생각이었을 뿐일까? 다음 날 씨는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아, 나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풀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씨의 삶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옥자 씨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균열에서였습니다. 단지 친구들의 불평이 지겨워졌다는 이유 하나였지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왔던 감정이 어느 순간 넘쳐 흐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경, 순희, 영자와의 갈등도 실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씨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피로가 자라고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그녀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던 그날, 씨는 처음으로 외로움 대신 평온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고 억지로 맞춰주는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 향이 좋았고 창밖의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네. 그 순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에도 계절이 있고 사람도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고 단체방의 소란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씨는 그 침묵이 주는 자유로움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차분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씨의 삶을 진짜로 바꾼 건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은숙 씨였습니다. 69세, 혼자 사는 사람이었지만 표정은 밝고 마음가짐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불평도 없었고 서로에게 의무도 없었고 억지로 위로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워요. 은숙 씨의 그 말은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외로워도 괜찮다. 불편함을 참고 억지로 남을 붙잡는 것보다 나은 삶도 있다. 그날 이후 은숙 씨는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래 알지 못했지만 편안했고 부담스럽지 않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씨는 오래 알았다는 이유 하나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은숙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길이가 아니라 편안함이구나. 어느 날 은숙 씨의 제안으로 씨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상하게도 색을 고르고 붓을 드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종이에 물감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반짝반짝한 새 취미는 씨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남편과 함께 온 사람, 은퇴 후 무료함을 느껴온 사람. 씨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에는 불평이나 비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관계도 있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씨는 더 크게 변화했습니다. 아침엔 산책, 점심엔 수채화, 저녁엔 남편과 조용한 대화.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차분하고 고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보여? 그럼요. 뭔가 자유로워졌어요. 자유. 씨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들을 떠나보낸 것은 분명 아픈 일이었습니다. 미경이 너무 화를 냈던 것도 이해했고 순이와 영자가 씨를 오해한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씨는 알았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의 입방아도 있었습니다. 옥자가 이상해졌다더라, 친구들을 버렸다더라 같은 말들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그들의 입에서 끝나는 이야기였고 씨의 삶은 씨가 지켜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씨는 더 밝아졌고 더 편안해졌고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씨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당신 요즘 참 좋아 보여. 응,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씨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씨가 떠난 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씨와 맞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반드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시간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랍 속에서 예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을 때 등산 가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씨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시절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엔 소중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연은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어른의 삶이라는 것을. 씨는 사진을 다시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추억은 남기되 붙들지는 않기로.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방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거야. 시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의 일상은 어느새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루의 리듬이 자신에게 맞춰 흘러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비스듬히 비출 때면 씨는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 향이 집안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오늘 무엇을 그릴지, 어디를 걸을지, 어떤 색으로 마음을 표현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하루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작은 변화들도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은행잎 하나에도 눈길이 갔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걸으면서 이야기에만 집중해 주변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는데 혼자 걷게 되니 세상의 작은 모습들이 하나하나 씨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네. 그 말이 점점 씨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씨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감이 종이 위에서 퍼져가는 순간 씨의 마음속 어지러웠던 생각들도 함께 번져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물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 흐름에 따라 색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늘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그 색 참 따뜻하네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씨의 마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동안 씨는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남을 위로하는 역할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경험은 오랜만이었고 그 따뜻함은 새벽 햇살처럼 조용히 씨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은숙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자주 만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둘은 수업이 끝난 뒤 종종 작은 카페에 들러 서로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색이 정말 예뻐요. 씨 그림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대화는 늘 긍정적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은숙 씨 역시 친구 관계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씨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했습니다. 억지 위로나 조언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씨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씨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친구란 오래 알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 그러나 변화는 늘 마음 한편에 약간의 불안을 남기곤 합니다. 어느 날 옥자 씨는 장보러 마트에 갔다가 순희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순희는 씨를 보더니 얼굴을 굳히고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씨의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마음 한편이 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씨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 해. 순희가 씨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라는 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조용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야. 당신이 힘들면 멀어지는 게 맞지. 남편의 말은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잘라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씨는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씨의 마음은 괴로움보다 평온함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작품도 하나둘 늘었습니다. 집안 벽에 붙여진 자신의 그림들을 보면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손끝에서 시작된 색채들이 나만의 풍경이 되고
나만의 감정이 되는 놀라운 경험은 씨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워줬습니다. 당신 요즘 참 행복해 보여. 남편의 말처럼 씨는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을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 씨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강릉 가볼까요? 바다 보고 오면 좋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씨는 부담부터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비용을 더 냈네, 누가 불편을 만들었네. 그런 생각에 여행조차 스트레스였으니까요. 그러나 은숙 씨와의 여행은 상상만 해도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강릉 바다는 언제나 씨처럼 새롭게 변하는 사람들에게 묘한 기운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기차 창밖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신 커피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해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씨는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끌어안고 있던 감정들이 바람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씨는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피곤하지 않은 여행, 억지로 만들어진 즐거움이 아닌 진짜 편안함이 있는 여행. 그 감정은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한 선택 같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게 깨달은 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해.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고 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다는 걸 씨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 것입니다. 옥자 씨는 어느새 69세가 되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날, 그녀는 평소처럼 느긋하게 차 한 잔을 우려냈다. 이전의 삶에서는 누굴 만나야 한다, 어디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압박이 전혀 없었다. 차를 들고 거실에 앉았을 때 밀려오는 건 오직 평화였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참 밝아 보여.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나도 느껴.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적을수록 마음이 가벼웠다. 세월 속에서 억지로 이어온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맞닿는 평온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채화 교실에서도 그녀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선생님은 그림 하나를 보며 말했다. 색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옥자 씨는 미소 지었다. 예전의 그림은 뭔가 억눌린 듯 거칠고 색이 어둡게 번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물감의 번짐도 자연스럽고 색감도 따뜻했다. 그녀는 그 변화가 단순한 그림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은숙 씨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산뜻하게 내려앉았고 바람 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은숙 씨가 말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들죠. 옥자 씨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맞아. 난 그걸 늦게 알았어.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알게 된 게 중요하지.
그 순간 옥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누군가에게 미안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시키는 방향을 따르는 법을 배웠다. 어느 오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나무짚이 흔들렸고 햇빛은 붓끝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빛났다. 그런데 문득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워지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순이였다. 20년 동안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 한 사람, 그리고 가장 멀어진 사람. 순간 옥자 씨의 손끝이 멈췄다. 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잘 지냈어? 말투는 어색했고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운함, 서먹함, 그리고 어쩌면 후회 같은 것. 옥자 씨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너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둘 사이를 지나갔다. 그러다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너한테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 네가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늘 우리랑 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진심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이 결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옥자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의 힘듦보다 습관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 둘은 동시에 조용히 웃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심스러운 미소. 이 만남이 관계 회복의 시작일지 그저 마지막 인사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서로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 선택과 거리의 중요성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고 순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볼게. 잘 지내. 그래, 너도. 순이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옥자 씨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예전엔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람은 서로에게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런 꾸밈도 없이 맑고 너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이 요즘의 자신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관계가 가벼워지고 삶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진 지금, 그녀는 알았다. 이 나이에 찾아온 변화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새로운 평온은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나이 든 후에도 인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증거였다. 옥자 씨의 삶은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되었다. 69세의 가을, 그리고 70세가 가까워지는 초겨울의 공기 속에서 그녀는 의외의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든든하고 외로움이 덜하다고 믿었지만 지금의 일상은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안정감을 주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비칠 때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오늘 그릴 색을 떠올렸다. 나이 들수록 사람의 마음도 색처럼 번지고 섞이고 흐르는데 그녀는 비로소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열린 소규모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작품 앞에 천천히 서 있었다. 산의 곡선, 바람이 스치는 듯한 수채의 번짐, 그리고 옅은 분홍빛의 하늘. 그 그림에는 지난 2년간 그녀가 흘린 눈물과 혼란, 깨달음, 그리고 새로 찾아온 평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그림,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옥자 씨는 순간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전의 그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도 이 그림 그리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지쳐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살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은숙 씨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기분 어때요? 옥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이제야 좀 나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은숙 씨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느끼는 게 참 오래 걸렸죠? 옥자 씨는 미소 지었다. 응, 너무 오래. 두 사람은 자리에서 나와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았다. 가을빛이 사각사각 내려앉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은 늘 말하잖아요. 나이 들면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그런데 난 그 말이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옥자 씨는 즉시 공감하는 눈빛으로 답했다. 맞아.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더라. 그렇죠. 서로 불평만 하고 서로를 기대고 결국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느낌. 두 사람은 동시에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같은 결론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문득 오래된 걱정 하나가 스며들었다. 미경, 순이, 영자. 20년을 함께했던 친구들. 그들을 정말 떠나보낸 것이 맞는 걸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도 놀랄 만큼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후회할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인생은 온전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몇 주 뒤 어느 화창한 오후 동네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또 한 번 마주치는 일이 있었다. 이번엔 영자였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나오던 영자는 옥자 씨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인사했다. 잘 지냈어? 예전과는 달리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표정도 어딘가 지쳐 보였다. 옥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응, 너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그냥 그런 대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불편하거나 죄책감이 밀려오진 않았다. 오히려 묘한 이해와 여유가 생겨 있었다. 영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 행복해 보여. 그 말이 예상치 못한 순간 그녀를 찔렀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서운함이 뒤섞여 있지만 결국 가장 크게 느껴진 건 이해였다. 옥자 씨는 단정하게 대답했다. 응, 많이 편안해졌어. 영자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는 너무 갑작이라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나도 요즘 많이 생각해.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했다. 시간이 흘러 서로 다른 이유로 멀어졌던 사람들. 그 끝에 찾아온 이 조용한 대화는 화해도 아니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지막 인사 같은 순간이었다. 영자가 떠나고 난 뒤 옥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이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말할 수 있었다.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어느 오후, 옥자 씨는 은숙 씨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피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새로운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느꼈다. 은숙 씨가 말했다.
이제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죠? 옥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늦게 알아서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벚꽃 그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 순간 그녀는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취미, 새로운 평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벚꽃처럼 피어 있었다. 그리고 옥자 씨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어. 편안하게, 나답게.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다. 70세의 봄.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아직도 새로운 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어보면 연락처는 수십 명인데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현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인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느끼는 이 허전함이 정말 친구가 없어서 생긴 걸까? 아니면 친구는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에 스스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생겨난 고통일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죄처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예순을 넘긴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젊을 때와 달라진 피부, 깊어진 주름, 예전만 못한 체력이 눈에 들어오듯 인간관계 역시 흘러가는 강물처럼 밀려나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젊을 때부터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삶이라는 믿음을 우리 머릿속 깊이 새겨 놓았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많아야 외톨이가 아니라며 주변을 둘러싸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비로소 편안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뒤 사람들의 연락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 인생도 어느 순간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단단해지듯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연구에서도 60세 이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 변화는 관계 축소라고 합니다. 즉, 에너지 소모만 하고 의미는 주지 않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는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로움을 회피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문제의 원인이 친구가 없음이 아니라 친구는 꼭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거웠는데 요즘은 자꾸 피곤하고 말수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 사회적 체면, 직장 내 역할 때문에 억지로라도 어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가면을 벗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를 치며 스스로를 지칩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 깊은 한숨과 함께 도대체 내가 왜 거기 있었을까? 라는 자책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 후회는 잘못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는 신호, 더 이상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느끼는 것뿐이지, 사실 혼자 있는 시간만큼 자유로운 시간은 없습니다.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 포만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관계의 수가 많아야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꼭 타인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단순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변화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변화가 나를 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순 이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나이가 예순을 넘어서면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마음이 먼저 조용한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은 그 변화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실패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인생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주 조용한 순간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최민수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아무 약속도 없는 토요일을 맞았고 그날 혼자 동네 뒷산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에 들린 물병이 어쩐지 허전해 보였고 옆 사람을 따라 걷던 속도가 사라지자 걸음마저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 지나자 몸의 긴장이 풀렸고 마침내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안함.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누구도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 없는 공간에서 찾아온 고요함이었습니다. 벤치에 걸터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최민수 씨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혼자여서가 아니었구나. 진짜 나를 숨기고 살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날은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왜 억지 라프를 지어야 했는지, 왜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만 남았는지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있음에도 마음은 언제나 혼자였다는 것.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외로움이 더 짙어졌다는 사실. 심리학에서 이를 사회적 고립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관계의 양이 많은데도 정서적 교류가 적으면 뇌는 더 큰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고독이라는 깊은 안정으로 바뀝니다. 최민수 씨에게도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잡던 약속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했고, 단톡방 알림이 울려도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며칠만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좋았고, 억지로 맞춰 웃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고요 속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의 자신은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고,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진짜 자신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예순을 넘긴 지금에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책을 펴고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가 그날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건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최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며 나무의 향기를 느끼고 점심엔 작은 식당에서 혼자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식사하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속도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유로움이 그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질수록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를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지 않았고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았고 억지로 잡아두려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냐? 산책하다 보니 네 생각이 나더라. 차 한잔 할래? 그 만남은 다른 모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랑도 없었고 비교도 없었고 시끄러운 웃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커피를 마셨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동안 서로의 근황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구나. 그날 이후 그는 친구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순을 넘긴 지금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억지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인생 후반부를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원하는 삶을 걸어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축소가 아니라 삶의 정리, 고독이 아니라 성숙, 줄어들미 아니라 깊어짐.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최민수 씨가 있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불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혼란을 가장 깊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최민수 씨였습니다.
은퇴 후 그의 주변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퇴직식에서는 서로 자주 보자, 연락하자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술자리도 있었고 점심 약속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말이 줄었고 결국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죽은 방이 되어갔습니다. 민수 씨도 몇 번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볼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 미안. 요즘 너무 바쁘다.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실제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쌓였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는 걸, 역할이 끝나면 관계도 끝난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오래 알고 지낸 대학 동창 모임에서 왔습니다. 자랑과 비교가 난무하는 자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어 라고 자랑했고 누군가는 손주가 서울대 간다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최근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 화려한 말들 속에서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각자 바쁘고 은퇴 후 큰 소득도 없는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시끄러웠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갑자기 몸살처럼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저 자리에 있었지?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웠던 걸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 억지로 나간 걸까? 이런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사실 그의 마음속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경계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마음의 경계는 더 뚜렷해집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들도 상처로 다가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관계를 몸이 먼저 거부하게 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 억지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 씨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변한 것인지 혹은 사람들이 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엔 관계의 숫자가 자신을 지탱해 줬다면 이제는 관계의 질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시끄러운 자리 속에서 어울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깊은 대화, 진심 어린 시선, 억지 없는 만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의미 없는 자리는 가지 않기로, 억지로 연락하지 않기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한 건 매일 20분 산책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와 바람을 느낄 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고요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책 후에는 커피숍에서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일상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수다를 떨 필요도 없었고 괜히 밝은 척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문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 민수 씨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라 느껴졌을 때는 외로움이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자 그것이 고독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억지로 연락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났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진심을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가끔 연락해도 따뜻하게 이어지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잘 지내지? 바람 쐬기 좋던데 같이 커피 한잔 할래? 민수 씨는 그를 만났습니다. 시끄러운 동창 모임과 달리 이 만남은 조용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최근 느낀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은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구나. 내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구나. 이 깨달음은 예순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웠고 조용한 산책과 차 한 잔이 삶을 채우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상실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선택이 인생의 후반부를 얼마나 평화롭게 만드는지 몸으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 씨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순을 넘기면 외로움이 점점 커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최민수 씨의 변화는 바로 그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통해 그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맞서는 연습이 필요했고 익숙했던 관계를 떠나보내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종종 혼자 있는 저녁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그런 밤이면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고립된 건 아닐까?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야.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불을 낮추고 작은 스탠드를 켜고 일기장을 펼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을 채우기 어려운 날도 많았지만 그는 꾸준히 적으면서 자신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의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산책하면서 바람이 참 좋았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의외로 평온했다. 이렇게 사소한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정서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넓은 네트워크를 쌓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인생 후반부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민수 씨의 삶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의미한 대화, 억지 웃음, 과장된 자랑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도 혼자 산책하며 느꼈던 편안함도 모두 그의 마음이 의미 있는 관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이 변화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답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평온함, 진정성,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 그는 평온함을 원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원했고, 그동안 외면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를 떠올리자 마음속에서 하나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그가 진짜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 씨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문자를 보냈고 가고 싶은 모임에만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과의 대화도 훨씬 더 진심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힘을 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자리잡자 관계의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외로운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그는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누군가와 있는 시간보다 더 좋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운 사람만이 진짜로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자 사람들도 그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가 바뀌자 그의 인간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두 명이 남았고 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깊이는 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멀어져서 생기는 것이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고 마음의 평온을 찾고 무리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60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정리라는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싹트는 미묘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기 싫고 괜히 피곤해지는 만남이 늘어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집에 돌아와 한숨이 깊어지는 순간들이 잦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덜 사교적인 건가? 내가 변한 건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고 관계를 넓히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의 에너지, 내 마음의 평온, 내 정신의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이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60을 넘기고 나는 누군가와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의 절반 이상이 자랑이거나 비교가 되고 나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마음이 황량해집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해도 공허하고 모임 자리에서 억지로 웃다가 돌아오면 더 외로워집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을 다시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제는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소중해진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보다는 깊고 따뜻한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여러 사람을 만나고 떠들고 웃는 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신 조용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몇 안 되는 편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관계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끊기면 애매할까봐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억지로 유지된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공허해지고 돌아오는 길에 왜 나는 오늘도 저기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끝났다고 해서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삶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흘러가는 물을 붙잡아둘 수 없듯이 멀어지는 인연도 잡아둘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 관계는 더 이상 편하지 않다는 신호가 들린다면 차분히 거리를 두고 나의 평온을 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혼자 읽는 책 한 권.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힘을 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수십 명의 얕은 인연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명마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친구는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뀌고 고독은 평온으로 바뀌고 그 평온은 다시 삶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시기. 그게 바로
예순 이후의 삶이며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예순을 넘어서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몸의 속도도 느려지고 마음의 결이 더 섬세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간다 는 사실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혼자가 된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상실이라고 여기고 조용한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조용해지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고 혼자 있는 순간 속에서 깊이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는 늘 함께를 강조해왔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잘못된 사람처럼 여겨졌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리학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년층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은 인간관계가 인생 후반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론.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우울 위험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타인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감정이 들리고 나의 상처가 드러나고 나의 진짜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순수한 나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외면했던 질문들,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삶은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도,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위로가 되는 이유도, 혼자 조용히 책을 읽다 눈물이 나는 이유도 모두 그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묻혀버렸던 진짜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만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찾으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의존이 생기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혼자가 편안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맺고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억지로 붙잡는 절박함이 없고 타인을 지치게 하는 불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가 소중해 보입니다. 연락이 오면 무조건 나가야 할 것 같고, 모임에 빠지면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는 오래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놓아주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는 사실을요.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
대화를 해도 진심이 오가지 않고 늘 비교 자랑 평가로만 가득한 관계들. 이런 관계들은 내 삶을 밝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을 그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할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느냐 입니다.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나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이런 감정적 돌봄이 쌓이면 외로움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내 삶을 흔들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고독은 나를 강화시키고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평온하게 산다. 봄에 핀 꽃이 가을이면 지듯이 관계도 계절을 따라 변합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관계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 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은 새로운 평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는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여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으며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합니다. 혼자일 때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다시 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야말로 인생의 본질을 가장 깊게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